제5권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제38장 진문공의 복수. 간간히 뿌리는 눈발을 헤치고 한 사내가 진나라 수도 강성에 도착했다. 송나라 사자 공손고였다. 진나라 조정의 실세라 할 수 있는 호원, 조쇠, 선진 등은 공손고와 친분이 두터웠다. 유랑 시절 그들은 송나라에서 공손고로부터 친절하면서도 정성어린 접대를 받았던 것이다. 그대가 여기 어쩐 일이오? 진문공 또한 공손고를 무척 반겼다. 그러나 공손고는 재회의 기쁨을 누릴 여가가 없었다. 송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진문공과 그의 신하들은 비로소 중원의 정세 변화를 알게 되었다. 송나라에 대한 동정심을 금치 못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낸 사람은 선진이었다. 지난날 송양공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보답함과 동시에 송나라 국난을 구해줌으로써 우리 진나라의 위세를 천하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은혜도 갚고 진문공의 수건인 천하 폐업을 달성한다. 일석이조. 선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거기에 호원이 가세했다. 또 한 가지가 있소. 조와 위, 정나라에 대한 복수도 빼놓을 수 없소. 조, 위, 정나라는 모두 진문공을 홀대했던 나라들이다. 이 기회에 그들에 대한 복수를 하자는 것이었다. 언뜻 들으면 감정에 치우친 발언 같았다. 하지만 호원 정도 되는 사람이 단순히 지난날의 일을 안갚음하기 위해 군대를 내자고 주장할 리는 없었다. 묘하게도 이 세 나라는 모두 초나라를 섬기고 있었다. 특히 조와 위는 최근 들어 초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므로 송나라를 직접 구원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조와 위나라를 공격하면 초나라 군대는 반드시 그 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송에 대한 포위를 풀고 군대를 이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자연히 송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조와 위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호원은 이러한 전략을 말하고 있음이었다. 진문공은 호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묘책이군.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말에 힘이 없었다. 포위망을 푼 초군이 진군을 목표로 이동해 올 때,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초나라는 진문공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푼 나라다. 더욱이 초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진, 채, 정, 허나라까지 거기에 가세하고 있다. 병력만도 거의 10만에 가깝다. 반면 진나라 병력은 어떠한가. 국내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도 5만이 채 되지 않는다. 맞서 싸우면 10중 8구 패배가 아닐까?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진문공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의 신하들은 달랐다. 이번에는 조쇠가 진문공의 마음을 눈치채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싸움의 승패가 어찌 병사의 숫자로만 좌우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로 소문난 조쇠였다. 좋은 계책이라도 있소. 신은 진작부터 우리나라 군제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예로부터 대국은 3군을 두었고 그 다음 나라는 2군, 조그만 나라는 1군을 두어왔습니다. 우리 진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진무공 때 고곡에서 처음으로 1군을 두었으며 진원공 때 이르러 2군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곽, 위, 우, 객 등 여러 나라를 쳐서 천리를 개척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나라도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야흐로 3군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군을 두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예법을 알지 못합니다. 예법을 모르면 모였다가도 쉽게 흩어집니다. 우선은 3군을 편성하여 계급의 높고 낮음과 질서와 충성심을 아끼지 않는 정신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히 3군으로서 어느 누구라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조쇠의 말 또한 기발하고 치밀한 것이었다. 군대를 3군으로 편성함으로써 우선 가장 염려되는 병력을 늘리고 그에 따른 훈련과 정신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었다. 천하 폐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초나라와 맞서야 한다. 피해서는 결코 천하 맹주로서 호령할 수 없다. 초에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의식을 전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자는 것이었다. 과연 진문공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선진도 호원도 조세도 말뜻은 하나였다.
강력한 진나라 구축. 마침내 진문공은 결단을 내렸다. 공손고를 불러 말했다. 우리는 송나라를 돕기 위해 곧 출병할 것이오. 그동안 송나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주기 바라오. 공손고는 눈물을 뿌리며 감격했다. 고맙습니다. 성군 송양공이 뿌린 조그만 덕 하나가 오늘의 송나라 운명을 좌우할 줄이야. 공손고는 기쁜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여전히 눈발은 뿌려대고 있었다. 그해 겨울부터 다음해 봄에 걸쳐 진문공은 진나라 군제를 2군에서 3군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동안 조세가 모든 것을 철저히 구상 준비해왔던 것이다. 진문공은 조세의 조언에 따라 3군을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었다. 각 군의 위상도 순서를 정했다. 중군이 가장 높고 다음이 상군, 그 다음이 하군의 순으로 전투 보병만을 말한다. 진나라는 3군을 편성함으로써 확실하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천승지국이 된 것이다. 3군 편성에 이어 진문공은 각 군의 대장과 좌장, 부장을 임명하였다. 진문공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기도 했다. 자신들의 조정 내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촉각은 중군 대장직에 쏠렸다. 중군 대장은 특별히 원수라 하여 3군의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지위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재상직을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군 대장. 군주인 진문공을 제외한다면 명실상부한 서열 1위의 자리인 것이다. 연일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호원, 조세, 두 사람으로 압축되었다. 하지만 진문공이 발표한 원수 및 각 군의 대장과 좌장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중군 대장 극곡, 좌장 극진, 상군 대장 호모, 좌장 호원, 하군 대장 난지, 좌장 선진. 이 밖에 진문공의 병차를 모는 어자로는 술림보가 발탁되었고 오른편에 서서 호위하는 차후에는 위주가 뽑혔다. 비명을 내지를 정도로 충격적인 발표였다. 제1순위로 거론되던 조세는 아예 육장에 끼지도 못했다. 대신 엉뚱하게도 극곡, 극진 등 극시 일문의 사람들이 원수와 부원수직을 차지했다. 그들은 진문공의 망명 시절 국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다. 진해공을 섬겼던 전력도 지니고 있다. 망명파 시각에서 보면 탄핵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원수라니. 사람들은 한결같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실제 각 군의 대장과 좌장의 후보를 천거한 사람은 조세와 호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진문공은 중군 대장과 상군 대장으로 조세와 호원을 임명하려 했었다. 그런데 조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신은 원수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적임자를 천거하겠습니다. 누구요? 그 적임자라는 사람이. 극곡입니다. 극곡. 진문공은 놀랐다. 원수직은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내정도 살펴야 합니다. 문무를 겸비하지 않으면 능히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극곡밖에 없습니다. 극곡은 나이 50여 세이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예학에 밝으며 시서에 능통합니다. 예학과 시서는 선왕의 법이며 덕과 의의 바탕입니다. 민생의 근본은 덕이요, 병사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백성을 알고 백성을 돕는 사람만이 온전히 군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곡은 역모를 주도했던 극계의 가문이 아니오. 극곡과 극진이 극계의 가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국내에 닦아둔 기반이 두텁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극곡과 극진을 품에 안으셔야 합니다. 진문공과 그 가신들이 타국을 유랑하고 다닐 때 극계를 비롯한 극곡, 극진 등은 국내에 남아 확실한 기반을 닦아놓았다. 아무리 진문공이 군위에 섰다고는 하지만 극시 가문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극시 가문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도 없다. 극시 가문을 완전하게 진문공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단 하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극시 가문의 수장격인 극곡과 극진을 원수와 부원수에 임명한다면 두 사람은 물론 극시 가문 전체가 감동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일시에 떨쳐버리고 진심으로 진문공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극시 가문의 방대한 세력을 업어야만 명실상부한 삼군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극곡을 중군 대장에 임명하십시오. 이러한 조세의 말에 진문공은 감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가슴이 뜨겁게 젖어왔다. 알겠소. 그대 말에 따르리라. 호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진문공은 호원에게 상군 대장직을 수여하려 했으나 호원이 사양했다. 나라에도 위계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신에게 공이 큰 형님이 계신데 어찌 제가 형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가영인 호모를 상군 대장에 앉히십시오. 그래야 안팎으로 질서가 서게 됩니다. 이제 중군과 상군의 대장, 좌장직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하군. 진문공은 그래도 조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 그를 하군 대장에 임명하려 했다. 그런데 또 조세가 사양하는 것이었다. 신은 인품이 난지만 못합니다. 또 지략과 계책은 선진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양이 아니었다. 조세는 삼군의 책임자까지 철저하게 구상해 두었던 것이다. 난지는 국내파다. 극시 일문 다음으로 큰 세력을 지니고 있는 가문이다. 선지는 망명파 공신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6장 중 3명은 국내파에 배정했고 다른 3명은 망명파 공신에게 배정했다. 또한 3군 중 중군은 국내파에게, 상군은 망명파에게, 그리고 하군은 국내파와 망명파에게 공평하게 배정했다. 국내파, 망명파 모두를 끌어안는 인사배정. 절묘한 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문공은 또 한 번 조세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한 것이었다. 문제는 조세 자신이었다. 그대는 어느 직을 수행할 것이오? 신은 대사마로서 충분합니다. 대사마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한다. 행정직이다. 또한 군사정책 부문을 관장한다. 일선 사령관직은 극시 가문에게 맡기되 그 행정적인 조치는 자신이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좋소. 그대를 대사마에 임명하오. 이로써 3군 편제와 그 책임자까지 모든 것이 확정, 발표되었다. 3명의 대장과 3명의 좌장이 정해지자 극시 가문과 난시 가문은 놀라는 가운데서도 대대적인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다. 지난날의 앙금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반면 망명파 가신들은 다소 기세가 꺾였다. 몇몇 신하들이 조세를 찾아가 항의 어린 불평을 털어놓았다. 중군 대장과 상군 대장이 바뀌었으면 좋지 않았겠소? 그러나 조세는 빙글에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해가 바뀌었다. 진문공 4년, BC 632년이다. 그해 정월 진문공은 필여 땅에서 대대적인 사냥을 실시했다. 봄에 행하는 사냥을 수라고 한다. 이때의 사냥을 춘추자 시전에서는 대수라 기록하고 있다. 직역하면 대대적인 사냥이겠지만 어찌 이 마당에 한가로이 사냥을 즐기겠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군사훈련이다. 3군을 처음 가동시킨 것이다. 열병과 사열을 마치고 진법을 폈다. 총지휘관은 원수인 중군 대장 극곡. 과연 극곡은 유능했다. 북소리 한 번에 3군이 하나처럼 움직였다. 젊은 병사는 앞서게 하고 나이 많은 병사는 뒤에 서게 했다. 사냥을 마칠 무렵 모든 장수와 병사들은 극곡의 지휘 능력에 기꺼이 복종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진문공의 명령이었다. 전군은 동진하라. 마침내 진나라의 3군은 강성을 떠나 동쪽으로 행군해 나갔다. 엄밀히 말하면 남동쪽이다. 예전 같았으면 어림없는 행로였다. 그러나 진문공은 이미 원, 양번 등을 비롯한 한해 땅을 확보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 평탄한 남양가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진군은 순탄하게 태양산 남단을 지나 위나라 땅 경계에까지 이르렀다. 진문공은 잠시 행군을 멈추었다. 위나라 예수도인 조가성이 바라보이는 곳에서였다. 그곳은 지난날 진문공이 백적 부락을 떠나 제나라로 가려 할 때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지나가던 그 길이었다. 그땐 정말 암담했었다. 옛일이 주마등처럼 진문공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진나라 군주가 되어 정벌군을 이끌고 지난 시절의 그 땅을 다시 밟은 것이었다. 위를 먼저 칠 것인가, 조를 먼저 칠 것인가? 장수들을 불러놓고 의견을 묻는 진문공의 어조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조나라를 먼저 공략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조나라는 약소국이다. 정벌하기가 쉽고 송나라와도 가깝다. 조나라 도성이 포위되면 송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초군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 조나라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진군의 원정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초군과의 일전은 그 다음에 따로이 전략을 수립하자. 이것이 조나라를 먼저 공략하자는 장수들의 논리였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장수만은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하군 좌장 선진이었다. 위나라를 먼저 쳐야 합니다. 위나라를 내버려 두고 조를 공격했다가 초군과의 싸움이 어려워지면 퇴로를 차단당할 염려가 있다. 이것은 병법에서 가장 기피하는 사항이다. 위나라를 먼저 쳐서 퇴로를 확보해 두고 조나라를 공략하는 것이 정통이라는 것이다. 위나라를 치기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호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 선진은 좌중을 둘러보며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가도멸궤입니다. 가도멸궤, 우나라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하다. 지난날 진문공의 아버지 진원공이 괭나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주공께서는 위나라에 사자를 보내 조나라를 칠 예정이니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지만 위나라는 조나라와 친분이 두텁다. 뿐만 아니라 길을 빌려준 우나라도 함께 멸망한 가도멸궤의 고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위나라는 틀림없이 우리의 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남하를 건너 조나라를 치는 척하다가 느닷없이 북진하여 위나라 땅을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기 터지는 우레소리에 귀를 가릴 여가가 없다는 격입니다. 선진은 말을 이었다. 승리는 10중 8구 우리 것입니다. 그런 후에 조나라를 공략하면 조군은 우리의 그러한 위세에 놀라 똥오줌도 가리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남하는 한해 땅을 흐르는 황하의 한 갈래. 그곳에는 극진이라는 오래된 나루터가 있다. 그곳에서 북으로 향하면 위나라요, 남으로 향하면 조나라다. 절묘한 위치 선정이다. 선진의 계책을 들은 진문공과 다른 장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좋고 좋도다. 태공망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선진의 계책에는 당하지 못하리라. 진문공은 즉시 사자를 위나라에 보냈다. 이때 위나라는 위문공이 죽고 그 아들 위성공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고 있었다. 길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나라는 두 무리로 나뉘어졌다. 지난날 우리는 망명 중이던 진우를 괄시하여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나라는 조나라를 치기 전에 우리나라를 먼저 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영유와 원혼이라는 사람이었다. 영유는 진문공이 유랑하던 시절 위나라에 들렀을 때 중이를 잘 대해주어야 한다고 간언했던 영속의 아들이다. 반면 위성공과 그 측근들의 의견은 달랐다. 진우는 몹시 무례하다. 더욱이 우리는 조나라와 동맹국일 뿐 아니라 초나라와는 혼인국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조나라를 치라고 길을 빌려주면 초나라의 노여움부터 먼저 살 것이다. 절대로 길을 빌려줄 수 없다. 위성공은 영유와 원혼의 간언을 무시하고 사자를 냉대하여 보냈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거절당하자 진문공은 위나라에 대한 감정이 더욱 상했다. 또 한 번 짓밟힌 기분이었다. 절대로 위나라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선진이 세운 전략대로 진군은 방향을 틀어 남하의 극진 나루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황하를 건넜다. 그 행동이 어찌나 당당하고 태연한지 위나라 경비병들은 진군이 조나라를 치러 가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쪽으로 향하는가 싶던 진군이 별안간 180도 방향을 돌려 위나라 국경을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방비하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 국경을 지키던 수비병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도성인 초구에 있던 위성공 또한 갑작스런 진군의 침공에 여간 당황하지 않았다. 진군이 이미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연히 도성인 초구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진군은 초구성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계속 북상하는 것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위성공과 그 신하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진문공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진문공의 유랑 시절 감정까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진문공의 초구성 통과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으리라. 진문공이 목표하는 땅은 다름이 아니었다. 오록. 진문공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 위나라 농부에게 밥 한 그릇을 청했을 때 위나라 농부는 무엇을 내밀었던가. 또한 지금은 불에 타 죽은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굶주린 진문공을 요기시킨 곳 또한 오록 땅이 아니던가. 또 있다. 농부가 흙을 내밀었을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한 진문공을 달래기 위해 호원이 외쳐댔던 말. 흙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밥을 얻기는 쉬워도 흙을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흙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위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땅에 흙을 그릇에 담아 헌상한 것은 장차 하늘이 공자중이에게 나라를 내리겠다는 전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입술을 깨물며 오히려 호탕하게 웃어대던 호원. 천하제패의 대업도 그 시작은 한 걸음부터이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이 한 주먹의 흙덩어리라며 농부에게 감사의 절을 올려야 한다고 역설하던 호원. 그 호원의 말을 어찌 잊을 것인가. 진문공은 위나라 도성인 초구성보다도 이 오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절 이후 오록은 그의 천하 폐업을 상징하는 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록은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땅이다. 그는 황하를 건너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중군 원수 극곡은 진문공의 이 외침에 충실히 따랐다. 그들은 초구성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대로 북상하여 오록에 당도했다. 이곳인가? 감개무량했다. 진문공은 눈물을 흘렸다. 망명파 장수들도 지난날의 일을 돌이키며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를 보다 못한 차우 위주가 걸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이제 오록성을 함몰하여 그 땅을 주공께 바쳐야 할 때인데 언제까지 아녀자처럼 감상에만 젖어 있을 것인가. 하군 좌장 선진이 동조했다. 위주 말이 옳습니다. 주공께서 허락하신다면 신이 일천 군사만을 이끌고 나가 오록 땅을 점령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진에 대한 진문공의 신임은 확실했다. 그대 뜻이 장하다. 언제부터인지 선진과 라이벌 의식을 품고 있는 위주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신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진문공은 웃으며 허락했다. 선진과 위주는 일천 군사를 거느리고 오록성을 향해 진군했다. 선진은 군사들에게 많은 기치를 주고 산과 숲과 언덕마다 꽂게 했다. 이 때문에 오록 땅 일대는 온통 진나라 기치로 뒤덮였다. 위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내가 알기로 군사는 소리 없이 진군해야 하는데 이렇듯 많은 기치를 꽂아두면 적이 미리 방비하여 어려운 싸움이 될 게 아니겠소? 더욱이 우리는 일천 군사밖에 없질 않소. 선진이 대답한다. 위나라 백성들은 초나라를 섬기면서부터 늘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젖어 있소. 우리 주공은 바야흐로 제환공의 위협을 계승하려는 첫발을 내디뎠소. 이 중요한 마당에 어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소. 나는 먼저 저들에게 진나라의 강한 위세를 보일 작정이오. 선진의 이 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오록성을 수비하고 있던 위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은 산림마다 가득히 나부끼고 있는 기치를 보고 대경실색했다. 성 안팎의 백성들은 진군이 오기도 전에 앞을 다투어 달아났다. 선진은 창 끝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록성을 점령하여 진문공에게 바쳤다. 진문공은 진의 기치가 펄럭이는 오록 성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회에 젖어 호원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그대의 예언대로 오늘 나는 오록 땅을 손에 넣었소. 호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한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문공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오록 땅을 점령했지만 그곳은 전략상 별 의미가 없는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위나라 도성 초구와 너무 멀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진문공은 곧장 감정을 추스리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극보양은 이곳에 남아 오록을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여무 땅으로 나가 영체를 세우도록 하라. 여무는 위나라 도성인 초구성의 동북쪽에 위치한 땅이다.
매우 가깝다. 진군은 거침없이 행군하여 염으로 나갔다. 진문공으로서는 위성공의 목줄기에 칼끝을 겨는 셈이 된 것이다. 이제 진문공의 명령 한마디면 위나라 도성은 진군에 의해 짓밟힐 위급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진군 내부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원수인 중군 대장 극곡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그해 2월의 일이었다. 진문공은 극곡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즉각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선진을 중군 대장에 임명하노라. 파격적인 인사였다. 무려 5계단을 건너뛴 승진이었다. 물론 조세의 천거에 의해서였다. 선진이 맡고 있던 하군 좌장에는 박학다식한 서신을 올렸다. 선진을 원수로 올린 명분은 분명했다. 조나라를 치는 척하면서 위나라를 공략하여 단숨에 오록 땅을 점령한 그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인사조치로 인해 진군 내에 커다란 변화가 일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나라 공실 내의 지분에 큰 변화가 일었다. 즉 극곡을 비롯한 극시 가문이 차지하고 있던 절반에 가까운 지분이 몽땅 진문공에게로 넘어간 것이었다. 이는 곧 팽팽하던 국내파와 망명파의 세력이 일시에 깨지고 이제 진나라 공실의 지분은 완전히 망명파가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일 극곡이 중군 대장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번 출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면 그가 갖고 있던 지분이 몽땅 망명파에게로 넘어갔을까? 아닐 것이다. 극곡의 지분은 고스란히 극곡의 아들이 차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모든 지분을 조나라 정벌에 쏟아붓고 있을 때 극곡이 죽었다. 전시가 아닌가. 이제 극곡의 군사들은 새 원수인 선진의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지분 이양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망명파 대표인 조세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을까? 호원은 조세를 찾아가 은밀히 물었다. 그대가 극곡을 원수에 천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린 것이었소. 조세가 보일 듯 말 듯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쩔 수 없질 않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공은 내내 극시 가문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을 것이오. 그런데 그대는 극곡이 죽을 줄 어찌 알았소? 나는 진작부터 극곡의 얼굴에서 병이 있음을 알았소이다. 건강한 사람도 전쟁터에 나서면 병에 걸릴 지경인데 몸 안에 병을 둔 사람이 어찌 진중의 생활을 견디어내겠소? 조세의 대답을 들은 호원은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앞으로 진나라의 모든 일은 조씨 일문의 손에 좌우되겠구나. 진군의 움직임과 전략은 대폭 바뀌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은 선진이 중군 대장에 오르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제 나라와 동맹부터 맺으십시오. 선진은 원수직에 취임하자마자 위나라 도성을 치려는 진문공에게 이같이 역설했다. 애초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려는 목적은 송을 구원하고 초를 제압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초나라와의 전력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초군은 현재 채, 진, 정, 허 등 4개국과 연합하고 있다. 반면 진군은 단독 출병이다. 조나라를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초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을 상대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불을 도듯 뻔한 일이다. 중원에서 아직 초나라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는 제나라뿐입니다. 더욱이 제나라는 초군의 공격을 받아 양곡 땅을 빼앗긴 상태다. 진나라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제소공은 얼씨구나 하고 진나라의 동맹 요청을 수락할 것이다. 제나라가 군대를 내기만 하면 초군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위나라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의 제안을 진문공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각 사자가 제나라 수도 임치를 향해 출발했다. 선진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양곡 땅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제소공은 진문공의 동맹 요청을 수락했다. 제소공은 친히 진문공을 만나기 위해 여무 땅으로 향했다. 선진의 이러한 전략 수정은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 진과 제가 연합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위나라의 기세는 한풀 꺾이었다. 위성공은 특사를 보내어 진문공에게 자신도 그 동맹에 끼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곧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사죄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문공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위성공의 사자를 쫓아보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위나라와는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다.
나는 초구성을 짓밟고야 말겠다. 이번에는 위성공이 격분했다. 거렁뱅이 주제. 좋다. 옳테면 와라.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그러고는 송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초성왕과 이웃나라인 노희공에게 사자를 보내 원군을 요청했다. 그러나 위나라 중신들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대부 영유와 원원은 위성공의 현실을 무시한 오기에 어처구니 없어 했다. 싸우면 위나라는 멸망한다. 이것이 영유와 원원의 판단이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원원이 침통하게 말했다. 나는 진나라 군중으로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할 터이니 그 사이 그대는 주공을 설득하여 초구성에서 달아나도록 하시오. 이 같은 제안에 영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알겠소. 다음 날 원원은 위성공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진문공이 머물고 있는 여무 땅으로 향했다. 그는 진나라 군중으로 들어가 호원과 조쇠에게 진문공을 아련케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위나라에 대한 진문공의 증오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호원과 조쇠는 원원의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다만 그들은 원원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약해져 하나의 암시를 주었다. 앞으로의 위나라 태도에 따라 공격의 강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구성을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원원으로서는 진나라 중신들로부터 이러한 암시를 받아낸 것만도 큰 성과였다. 한편 영유는 위성공을 찾아가 자신들의 계책을 설명했다. 일단 주공께서는 양우 땅으로 피신하여 숨어 계십시오. 그 사이 숙무로 하여금 나라 일을 다스리게 하면 진나라는 굳이 우리나라를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숙무는 위성공의 동생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을 임금 자리에서 내쫓고 동생인 숙무를 임금에 앉히려는 역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위성공은 안색이 돌변하여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영유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주공의 목숨을 구하고 위나라 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의 충성심을 믿으시고 잠시만 양으로 나가 계십시오. 결국 위성공은 영유의 고집스런 설득에 고개를 떨구고 초구성을 떠나 양우로 피신했다. 양우는 위나라 땅으로 지금의 하남성 수연 일대다. 위성공이 초구성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은 여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진나라 군중에도 전해졌다. 군주가 없는 도성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송나라 구원이 아니던가. 다음의 목표인 조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송나라에 대한 초군의 포위를 풀어주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진나라 중신들이 이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을 때 위나라로서는 운이 없는 일이 또 하나 발생했다. 위성공이 양으로 떠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노희공이 위나라를 돕기 위해 공자가를 원병으로 파견한 것이었다. 초성왕도 제나라 양곡 땅에 주둔하고 있던 수비병의 일부를 초구성으로 보내주었다. 이 소식을 접한 진나라 중신들은 원원의 호소로 인해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추스렸다. 자신들이 검토하던 사안을 백지화시켰다. 한판 해보자는 뜻인가?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진군은 머뭇거림 없이 위나라 도성 초구를 공격했다. 원군이라고는 했지만 노군은 약했다. 초구는 병사 수가 너무 적었다. 위군 또한 임금이 도망친 마당에 목숨 걸고 싸울 마음이 생겨날 리 없었다. 싸움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결정이 났다. 진군의 초구성 함락, 진문공의 위나라에 대한 복수가 완료되는 순간이었다. 다만 영유와 원원의 호소로 성한 백성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진군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초구성을 함락하자마자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다. 다음 목표는 조나라다. 이때의 조나라 군주는 조공공. 진공자 중이의 변협 갈비뼈를 훔쳐보고자 몰래 욕당 안으로 숨어들어 중이를 묘욕 주었던 바로 그 임금이다. 조공공은 진문공이 3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넜다는 급보를 접하자 두려움에 질려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어찌 대응하면 좋겠소? 암군에게도 충신은 있다. 대부 희부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희부기는 조나라에서 유일하게 중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귀하게 대접했던 사람이다. 지금 진우가 우리나라를 치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원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싸워서 승부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신이 진우에게로 가서 지난날의 일을 사죄하고 화평을 청하면 진우도 악착같이 우리나라를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공공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신하들은 늘 희부기를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었다. 말이 좋아 화평이지 그것은 항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듣자 하니 희부기는 지난날 중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남몰래 많은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기회에 조나라를 진우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적과 싸우기 전에 희부기를 먼저 참아십시오. 조공공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는 우랑의 말에 조공공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꺼냈다. 과연 희부기는 괘씸한 자다. 참수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간의 공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희부기를 삭탈 관직하노라. 희부기는 기가 막혔다. 그러나 어쩌냐. 그는 길게 탄식하며 조용히 조당을 물러나왔다. 조공공이 대부 우랑에게 물었다. 진군을 물리칠 묘책이 있느냐? 우랑이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사항입니다. 상? 사항이라면 거짓 항복이다. 거짓으로 항복 문서를 보내어 진문공의 마음을 한껏 교만하게 부추긴 후 그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궁병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일제히 활을 쏘아 진문공을 죽이자는 계책이었다. 진우만 죽이면 진나라 군대는 물러가지 말라 해도 물러갈 것입니다. 듣고 보니 묘책 중의 묘책이었다. 이 일이 성공하면 그대를 재상으로 삼으리라. 그날 밤 진문공은 우랑이 보낸 밀서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우랑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신들이 조공공 몰래 항복을 결심하였으니 황혼 무렵 친히 입성하여 궁을 접수하라는 것이었다. 진문공은 우랑의 밀서를 그대로 믿었다. 위나라 도성의 함락에 조나라 중신들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 날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그때 중군 대장 선진이 진문공을 만류했다. 아무래도 수상쩍은 냄새가 납니다. 신에게 이 항복 문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군사 중에 진문공과 비슷하게 생긴 자를 골라 진문공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웠다. 내시관 발제가 가짜 진문공을 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자청했다. 해가 기울어지자 과연 조성 위에는 항복하는 깃발이 나부꼈다. 수레에 탄 가짜 진문공은 500군사를 이끌고 기세 좋게 조나라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역시 약속대로 성문이 열렸다. 가짜 진문공은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외성을 지나 내성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였다. 느닷없이 북소리가 울리더니 사방 성벽 위에서 화살이 소낙비처럼 퍼부어 내렸다. 속았다. 수레를 몰던 발제가 악을 쓰듯 외쳤다. 가짜 진문공을 호위하던 병사들은 급히 수레를 돌렸다. 하지만 성문은 굳게 닫힌 뒤였다. 성 안으로 들어간 가짜 진문공은 물론 발제를 비롯한 500병사들은 화살에 맞아 꼼짝없이 죽음을 당했다. 우랑은 자신의 계책이 성공한 것으로 믿고 진문공의 시체를 찾아 의기양양하게 조공공 앞에 바쳤다. 그런데 진문공의 시신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조공공의 얼굴이 벼랑간 일그러졌다. 이자는 중이가 아니다. 엔? 우랑 역시 얼굴빛이 변했다. 시신을 다시 한번 세밀히 검사한 결과 가짜 진문공으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바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진문공은 조공공과 우랑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음 날부터 진문공은 총력을 기울여 조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진군의 공격은 노도와도 같았다. 조공공은 위급함을 느꼈다. 대부 우랑을 질책했다. 공연한 짓을 하여 저들의 분노만 샀구나. 속히 다른 대책을 마련해보라. 우랑도 마음이 급했다.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다른 계책을 짜냈다. 어제 화살로 쏘아 죽인 진병들의 시체를 성벽 위에다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진군은 전우들의 시체를 보고 사기가 떨어져 전력을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끌면 틀림없이 초군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입니다. 전술이라기보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러나 조공공은 도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곧 성내 군사들에게 명하여 진병의 시체를 성벽에 내걸게 하였다. 헉!
조성을 공격하던 진나라 병사들은 밧줄에 매달려 성벽 밖으로 길게 늘어진 전우의 시체를 보자 일시에 맥이 풀렸다. 성을 점령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 올라야 하는데 전우의 시체가 성벽마다 가득 매달려 있으니 성에 오를 마음이 생겨날 리 없었던 것이다. 진군은 공격을 멈추고 성벽에 내걸린 시체들만 바라보았다. 진문공은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러웠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조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초군의 급습을 받아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는 중군 대장 선진을 불러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피력했다. 군사들이 싸울 마음을 잃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선진이 눈썹을 찡그리며 대답한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긴 합니다만 주공의 덕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말해보. 저들이 우리 군사들의 시체를 이용하니 우리도 저들의 수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수법이라면 신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나라 사람들의 묘지는 모두 북문 밖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들의 묘지를 파고 그 위에다 영체를 세우면 조나라 백성들은 질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병사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를 기다려 공격하면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조상의 묘까지 파헤쳐가며 싸운다는 것이 도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묘지라. 진문공은 턱을 괜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상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진문공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일 아침 묘지에다 영체를 세우도록 하라. 진나라 병사들은 전우들의 시체를 성벽에 내건 조공공을 원망하고 있었다. 이런 중에 영체를 묘지로 옮기라는 명이 떨어지자 보복 심리가 작용했다. 그들은 이제까지와 달리 아연 활기를 띠었다. 병사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조나라 무덤을 파러 가자. 우리도 저들의 묘를 파헤쳐 장대 위에 해골을 내걸자. 진군이 영체를 묘지 위로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진의 예상대로 조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기절초풍을 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파헤쳐지다니. 이 모든 게 우리 주공이 진병의 시체를 성 위에 내걸었기 때문이다. 무덤은 곧 영혼의 안식처. 그 안식처가 파괴된다는 것은 자신들 영혼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시대였다. 백성과 군사들은 조공공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성 안의 소란이 극심해지자 조공공은 신하들을 시켜 진군을 향해 외치게 했다. 무덤을 파지 마라. 그러면 그대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리라. 선진이 성을 향해 대답했다. 사흘 안에 죽은 우리 군사를 잘 염하여 관에 넣어 돌려준다면 우리도 즉시 다른 곳으로 영체를 옮기겠다. 협상은 이루어졌다. 조공공은 성벽 위에 내건 시체들을 거두어 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그날부터 조나라 군사들은 시체를 일일이 염하고 제목으로 널을 짜기 시작했다. 성 안의 조군이 관을 짜느라 분주한 동안 선진은 그 이후의 계책을 마련해 두었다. 상군 대장 호모와 좌장 호원은 조성 오른편 숲에 매복해 있으시오. 하군 대장 난지와 좌상 서신은 왼편 구릉 뒤에 숨어 있으시오. 이윽고 나흘째가 되었다. 조공공이 성 위로 올라와 선진을 향해 외쳤다. 약속대로 진병의 시체들을 관 속에 넣어 돌려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포위를 풀고 군대를 우리 밖으로 후퇴시켜라. 군대를 후퇴시키라고 조건을 내세운 것은 성문을 여는 순간 진군이 공격해올 것을 염려해서였으리라. 그러나 이미 모든 계책을 세워둔 선진이었다. 그는 두말 없이 군대를 오리 밖으로 물렸다. 진병 시체관을 실은 수레가 성 밖으로 3분의 1쯤 나왔을 때였다. 벼랑간 숲속에서 함성이 일었다. 동시에 좌우 숲과 구릉 뒤에 매복해 있던 진군이 일제히 달려나와 성문을 향해 쳐들어갔다. 성문을 닫아라. 성 위에 있던 조공공이 외쳤으나 워낙 창졸간의 일이라 성문을 쉽사리 닫을 수가 없었다. 때를 맞추어 오리 밖에 물러나 있던 진군의 본대도 함성을 내지르며 조성을 향해 덮쳐들었다. 적을 막아라. 조공공은 성 위에서 친히 조군을 지휘하며 진군의 입성을 저지하려 했으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가장 먼저 성 안으로 들어선 진군 장수는 위주였다.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성 위로 올라가 조공공을 사로잡았다.
전일은 도망치려는 우랑을 발견하고 한 칼에 베어 죽였다. 이로써 조성은 함락되었고 조공공은 결박당한 채 진문공 앞으로 끌려나갔다. 진문공은 당상 높은 곳에 앉아 조공공의 호남한 정치를 꾸짖었다. 듣자 하니 너희 나라에는 헌을 타는 대부만도 300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그래가지고 어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내정 간섭은 아니었다. 진문공으로서는 지난날 조공공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던 일을 보복하고자 함이었다. 진문공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지금이라도 옷을 벗고 가슴을 보여드릴까? 조공공은 진문공의 변협을 훔쳐보고자 욕당에 몰래 잠입했었다. 이 말 역시 그때의 일에 대한 강한 질책이었다. 조공공은 온몸을 벌벌 떨었다. 어찌나 겁에 질렸는지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머리를 세차게 바닥에 찧었다. 다음으로 진문공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접했던 희부기를 찾았다. 조나라 관리 하나가 대답한다. 희부기는 진나라와 화친하라고 권하다가 삭탈 관직되었습니다. 진문공은 한심하다는 듯 조공공을 내려다보며 다시 꾸짖었다. 너는 나라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어진 신하를 쓰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들과 어울려 어린애 같은 장난만 해댔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봐라. 저자를 깊은 방에다 유폐하여라. 내가 초나라를 친 후에 처분하리라. 끝내 조공공은 밀폐된 방에 갇혔다. 진문공은 조나라 대부들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여 군사들에게 상으로 내주고 위로했다. 또한 집에 틀어박혀 있는 희부기를 불러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북문 안에 있는 가장 큰 저택을 하사했다. 그러고는 전군에게 명을 내렸다. 북문 일대에는 일체발을 들여놓지 마라. 만일 희부기를 놀라게 하거나 그곳에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차명에 처하리라. 여간 대단하고 파격적인 대우가 아니었다. 이런 일화로 볼 때 진문공은 은원관계가 상당히 철저했던 성격이었음에 틀림없다.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난 진문공은 선진과 함께 조성 밖의 진군 본체로 돌아갔다. 성안의 경비와 치안은 상군 좌장 호원과 하군 좌장 서신에게 맡겼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사건을 일으킨 주범은 위주와 전일이었다. 두 사람은 조성 함락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장수들이었다. 위주는 조공공을 사로잡고 전일은 우랑을 목베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포상이 무엇인가? 고작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뿐 아닌가? 그런데 희부기는 어떠한가? 지난날 음식 대접한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저택까지 내리고 그를 위해 출입까지 삼가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주공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소. 위주는 투덜거렸다. 전일이 그의 말에 맞장구 쳤다. 그대 말이 맞소. 우리는 너무 억울하오. 만일 주공께서 희부기를 데려다가 높은 벼슬이라도 내리면 우리는 졸지에 희부기 밑에서 치사한 꼴을 당해야 할 판이오. 그런 꼴은 못 보지. 이참에 그 집에다 불이나 질러 그놈을 태워 죽일까 보다. 불? 아니 구워서 못 살겠단 말이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돌면서 그들의 감정은 더욱 격앙되어 갔다. 밤이 깊었다. 꽤 취했다. 전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위대부, 우리 아녀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투덜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아예 사내 대장부답게 행동으로 옮깁시다. 행동이라니? 희북이란 자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자는 말이오. 불에 타는 그 자의 집을 보면 꽤나 통쾌할 것이외다. 하지만 주공께서 우리가 누구요? 조공공을 사로잡고 적장 우랑을 목벤 제일 공로자들이 아니오. 주공께서 알게 되더라도 함부로 우리를 벌주지는 못할 것이오. 그대 말이 옳소. 실로 오래간만에 속 시원한 소리를 듣는군. 전일의 선동에 위주는 동조했다. 그들은 술판을 걷어치우고 수하 군조를 깨워 출동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위주와 전일의 명에 어쩔 수 없이 희부기의 집을 포위했다. 불을 질러라. 술냄새를 풍기며 전일이 명령했다. 화염은 순식간에 하늘을 찌르며 솟아올랐다. 위주는 술기운에 취해 자신의 용기를 보이기 위해 몸을 솟구쳐 물로 위로 뛰어 올라갔다. 불에 타오르는 희부기의 저택을 보자 위주는 한없이 통쾌했다.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 했다. 우하하하. 위주는 불속을 뚫고 대들보 위를 나는 듯 달렸다. 희부기는 어디 있느냐?
내 놈이 대체 무슨 공을 세웠기에 이런 집을 하사받는단 말이냐. 그가 불타는 기둥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닐 때였다. 벼랑간 대들보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대들보를 받치고 있던 기둥 하나가 불이 붙은 채 쓰러졌다. 위주는 대들보를 피하느라 기둥을 미처 보지 못했다. 쿵! 기둥은 쓰러지며 그대로 위주의 가슴팍을 때렸다. 위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입으로 시뻘건 피를 토하며 기둥 밑에 깔려 넘어졌다. 그 전후 좌우로 화염이 혀를 낼름거리며 위주를 향해 덮쳐들고 있었다. 그러나 위주는 진나라 제일의 맹장다웠다. 끙 하며 힘을 쓰는가 싶더니 기둥을 밀어젖히고 일어났다. 사방에선 불덩어리가 계속 빗발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사이를 헤치고 위주는 겨우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의 옷에도 불이 붙었다. 부하들이 달려들어 급히 그의 몸에 붙은 불을 꺼준 덕분에 생화장은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기력이 다했다. 그는 다가오는 전일의 얼굴을 보며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위대부! 전일은 아직 그의 숨이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수레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북문 쪽에 불이 났습니다. 성 안의 경비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호원과 서신은 잠자다 말고 화재 보고를 받았다. 조군의 반란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화인 듯 싶습니다. 호원과 서신은 일단 안심하고 황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다. 희부기의 집이었다. 호원은 진문공의 명을 떠올리고 질겁했다. 서둘러 불을 꺼라. 그러나 반 이상이 불길에 휩싸인 뒤였다. 군사들은 불을 끄다가 복도에 쓰러져 있는 희부기를 발견했다. 하지만 연기에 숨이 막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희부기의 아내 여씨는 집안의 자손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일념하에 5살배기 아들 희록을 끌어안고 후원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겨우 죽음을 면했다.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그라들었다. 피해가 컸다. 희씨 집 하인들만 해도 죽은 자가 10여 명이 넘었다. 인근 백성들의 집도 수십 채 타버렸다. 호원과 서신은 즉각 화재 원인의 조사에 착수했다. 방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망명 시절의 오랜 동지 위주와 전일의 방화라는 사실을 알고 호원은 크게 놀랐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호원은 궁금했으나 사건이 사건인 만큼 자신의 선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진문공에게 희부기의 집 화재 사건을 보고했다. 예상했던 대로 진문공의 분노는 대단했다. 위주와 전일이 희부기를 불태워 죽였단 말이지. 처음 한동안 진문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놈들이 감히. 그의 파들거리는 눈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진문공의 가슴 속에 망명파 공신들에 대해 하나의 결심이 선 것은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었다. 진문공은 성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불타버린 희부기의 집부터 찾아갔다. 희부기의 시신은 불타다만 별채에 뉘어져 있었고 그 앞에 5살 먹은 희록을 아는 희부기의 아내 여씨가 땅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고 있었다. 진문공은 희부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그 아내 여씨를 향해 말했다. 어진 부인이시여. 너무 슬퍼하지 마오. 내 그대들을 평생토록 돌보아 주리다. 그러고는 품속에 안겨있는 어린 희록에게 진나라 대부의 벼슬을 내리었다. 뒷수습이 끝나자 진문공은 위주와 전일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미 호원은 모든 과정을 조사해 두었다. 주범 전일, 공범 위주. 호원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진문공은 서슬 펄언 기세로 판결의 명을 내렸다. 주범이고 공범이고 할 것 없이 두 사람 모두 참수형에 처하라. 하는 소리가 조당 안을 울리는 듯 했다. 위주와 전일이 누구이던가. 오직 한 길. 진문공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런 그들을 죽이라니. 아무리 희부기가 진문공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한들 위주와 전일의 공보다 클 수는 없었다. 망명파 공신들로서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형하라. 진문공의 차가운 음성이 다시 한번 조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대사마 조세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진문공을 향해 말했다. 주공의 명을 어긴 위주와 전일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날 주공을 모시고 19년 동안이나 유랑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동지들입니다.
또 이번 조성 함락에도 큰 공을 세운 장수들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또렷했다. 이 어찌 조세 한 사람만의 마음이겠는가. 그랬다. 그들은 지난 무수한 세월을 함께 한 동지였다. 호언도 호모도 선진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세상에 어떤 것이 19년 세월 동안 쌓아온 그들만의 의리와 정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일은 위주나 전일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 전체의 일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위주와 전일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심이 어떠실는지. 조세의 이 말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망명파 공신들의 앞으로의 공신례 지위와 관련한 진문공에 대한 첫 요구이자 저항의 몸짓이기도 했다. 조당 안은 더욱더 깊은 침묵과 어색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진문공은 눈을 들어 조세를 바라보았다. 아니, 지난 19년 세월의 흔적을 돌이켜보고 있었다. 그것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진문공이 아닌가. 그러나 진문공은 이미 결심이 섰다. 강물이 언제나 그 강물일 수 없듯이 시간도 언제나 그 시간일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른다. 한시도 머물지 않고 흐른다. 언제까지 지난 19년의 세월에 얽매여 있을 것인가. 이제 그는 유랑하는 진공자 중이가 아니라 폐업을 향해 달리는 진나라 임금 진문공인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오. 진문공은 조당의 나열에 있는 신하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그대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지금 우리는 그 첫 출발의 선상에 서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 그것의 실천을 위해서 한 가지 무너져서는 안 될 기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령의 엄중함과 공평함이다.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힘의 원천은 법령이다. 그것을 어기는 자는 신하가 아니오. 신하에게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지 못하는 자는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 수고한 신하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소. 그들이 모두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행한다면 나는 이후부터 아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지 않은가. 지난 세월에 얽매여 이 일을 피하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망명파들의 전횡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다. 변해야 한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호소인 것처럼 들리는 진문공의 이 말은 이를테면 공신들을 상대로 한 또 하나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수라고 할 수 있었다. 진문공의 이러한 강경적인 태도에 조세는 기가 한풀 꺾였다. 그는 반보 뒤로 물러서며 타협안을 내었다. 주공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위주는 진나라 제1의 용사입니다. 다른 장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위주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방화를 선동한 사람은 전일입니다. 주범 하나만 죽여도 법령의 엄중함은 설 수 있습니다. 위주만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조세로서는 여기서 완전히 밀리면 망명파 공신들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진문공 또한 좀처럼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들으니 위주는 가슴을 다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폐인을 무엇이 아깝다고 법령까지 손상시켜가며 살려둘 것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위주의 병세를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살아날 가망이 없으면 주공 말씀대로 참수형에 처하고 만일 그의 부상이 경미하여 다시 싸움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일단 살려두었다가 유사시에 쓰도록 하십시오. 이쯤 되면 진문공으로서도 조세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갈 것 없이 그대가 위주의 병세를 살펴보고 오시오. 그 길로 조세는 수레를 타고 위주의 군막으로 향했다. 위주는 화상을 입은 몸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큰 것을 알고 있었다. 공연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때 심부름을 하는 시자가 들어왔다. 문병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사마 조세 어르신입니다. 그 밖에 또 누가 왔느냐? 사마께선 혼자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다. 위주는 상황을 짐작했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키며 시자에게 말했다. 이는 필시 내 몸 상태를 살피러 온 것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이 순간에 달렸구나. 너는 어서 가서 비단을 가져와 불에 탄 내 가슴을 친친 감아라. 내 직접 나가 조사마를 만나보리라. 시자가 놀라서 만류했다. 장군의 병세는 이만저만 중한 것이 아닙니다. 경솔히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위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 너는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마침내 위주는 비단으로 가슴을 조여감고 밖으로 나갔다. 조세가 군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주의 몸을 살피며 물었다. 그대의 병이 위중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일어나 있을 줄은 몰랐소이다. 주공께서는 이번 일을 심히 유감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위주는 주저함 없이 대답한다. 사마께서 예까지 찾아오셨는데 어찌 누워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그다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저지른 죄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만일 주공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목숨을 오로지 주공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마께서는 주공께 잘 말씀드려 주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위주는 보란듯이 2발을 굴러 3번을 높이 뛰어오르고 또 몸을 뒤틀며 춤추듯 3번을 달렸다. 조세는 위주의 그러한 몸놀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대는 몸을 잘 조리하시오. 내가 주공께 가서 본대로 말씀드리리라. 위주는 비록 화상을 입었지만 능히 높이 뛰고 멀리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하로서 예의를 잃지 않고 주공에 대한 충성도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공께서 용서하시면 그는 장차 주공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조세로부터 위주의 상태를 보고받은 진문공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위주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의 존엄을 알리고자 했을 뿐이오. 과인인들 어찌 그를 죽이고 싶었겠소. 그러고는 술림보에게 전일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전일이 결박당한 채 끌려 나왔다. 진문공은 전일을 보자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희부기의 집에 불을 질렀느냐? 전일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조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고작 식은 술 한 잔뿐이었습니다. 반면 희부기는 지난날 주공께 음식 대접을 한 번 한 것으로 집을 하사받았습니다. 대관절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주공께서는 싸움에 공이 큰 신하들을 홀대하시고 희부기에게만 특별한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지금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반면 조나라에 대한 은원관계는 조성함락과 동시에 끝났다. 희부기에게 집을 내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너는 한 번의 상을 받고 나와의 인연을 끝내고 싶은 게냐? 진문공의 말에 전일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진문공은 호원을 향해 묻고 있었다. 이번에 방어한 주모자는 전일이다. 임금의 명을 어긴 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호원이 대답한다. 참수영입니다. 전일을 끌어내어 목을 참아라. 진문공의 명에 도부수들은 전일을 끌고 나갔다. 그날 전일은 북문 밖에서 한 칼에 목을 잃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진문공은 장수들과 함께 직접 희부기의 집으로 가서 전일의 목을 바치고 희부기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이어 전일의 목을 북쪽 물루 위에 높이 내걸었다. 그 아래엔 다음과 같은 방이 나붙었다. 이후 과인의 명을 어기는 자는 이처럼 되리라. 진문공은 호원에게 다시 물었다. 위주는 전일을 만류하지 않고 함께 따라갔으니 그 죄가 무엇에 합당한가? 그 직위를 깎으시고 앞으로 공을 세워 속죄케 하십시오. 위주는 차우직에서 쫓겨났다. 대부 주지교가 위주 대신 차우의 직에 올랐다. 이로써 희부기의 집 화재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진나라 장수와 병사들은 한결같이 몸을 떨었다. 전일과 위주는 19년 동안이나 주공을 모시고 망명 생활을 한 공신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명령을 어겼다 하여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삭탈관직되었다. 핏줄 같은 공신들에게도 그러하거늘 다른 사람들은 일러 무엇하리요. 우리 주공은 법을 시행함에 추호의 사정도 봐주질 않으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이후로 진나라 3군의 기강은 더욱 바로 섰다.